네, 안녕하세요. 송경입니다. 오늘 발달심리학 3강 생물학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 환경이 상호작용 방식을 이해하는 일은 인상 초기의 어느 시점에서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수정의 순간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작용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요인에 집중합니다. 여기에는 유전과 유전자의 영향, 뇌의 발달과 초기 기능, 신체적 발달과 성숙의 중요한 측면이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이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대개 발달의 주 영향으로 유전 찬성이나 환경 육성 중 어느 한쪽 요인을 강조했습니다. 다윈의 사촌 켈터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룬 사람들의 가계를 연구하여 재능이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친척 밀은 뛰어난 친척들이 태운 부유한 가족의 구성원임을 지적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성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멘델이른 통찰에 기원합니다. 하지만 유전적 영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는 1950년대 왓슨, 크릭, 프랑클린이 유전적 전달의 기본 요소인 DNA 구조를 확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이 무수한 식물종과 동물종의 전체 게놈을 작성하면서 유기체의 완벽한 유전자 센터가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종의 게놈 비교는 인간 유전자 자질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고 그것들은 수많은 놀라움을 제공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수입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19,000개의 단백질 코딩 유전자는 이전에 추정한 35,000 내지 10만 개 이상의 범주까지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 큰 놀라움은 그러한 유전자의 대부분은 모든 생물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곰, 조개, 콩, 박테리아와 유전자를 공유하는 비율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많은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은 천성과 육성, 곧 유전자와 경험이 긴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발달의 출발점은 수정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들, 곧 유전자형입니다. 오직 유전자들 중 일부만 관찰 가능한 특성인 표현형으로 나타납니다. 표현형은 신체 특성과 행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발달은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유전자형, 표현형, 환경의 세 가지 요인은 모든 아동의 발달의 기초가 되는 5가지의 관계에 깊이 관여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유전자형이 자녀의 유전자형에 하는 기여이고, 두 번째는 자녀의 유전자형이 자녀 자신의 표현형에 하는 기여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자녀의 환경이 자녀의 표현형에 하는 기여이고, 네 번째 관계는 자녀의 표현형이 자녀의 환경에 하는 기여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녀의 환경이 자녀의 유전자형에 하는 기여로 우리는 이 각각을 차례로 알아볼 것입니다. 발달의 출발점은 유전자형입니다. 오직 유전자들 중 일부만 관찰 가능한 특성의 표현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여부는 어쨌든 우성 패턴의 작용입니다. 발달 과학자들이 연구한 대부분의 특질은 다중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은 발달의 여러 측면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과정은 메티러를 통해 경험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어진 유전자의 최종 결과는 항상 그것이 발달해 있는 환경을 조건으로 합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행동은 아동 환경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 행동은 부모 자신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발달은 그가 추구하는 환경의 측면과 아동의 특성과 행동이 촉발하는 다른 사람들의 서로 다른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관계의 일은 유전 물질인 염색체와 유전자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세포액은 염색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긴 실모양의 분자들이 두 개의 꼬인 DNA 가닥을 이루고 있습니다. DNA는 유기체의 형성과 기능에 포함되는 모든 생화학적 지시를 운반하는 분자들을 말합니다. 유전자는 모든 생물에서 유전의 기본 단위이며 염색체의 부분입니다. 각 유전자는 DNA의 한 부분입니다. DNA는 특정 단백질의 생산에 대한 코드입니다. 유전자는 단백질 생산을 통해서만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정성적으로 모두 46개의 염색체를 갖습니다. 이것들은 23개 쌍으로 나뉘어 있고 각 세포의 핵에 들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는 성세포입니다. 난자와 정자는 각각 23개의 염색체만을 갖고 있습니다.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각 염색체 쌍의 두 구성 요소들은 전체 크기와 모양이 동일합니다. 게다가 각 염색체 쌍은 통상적으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유형의 유전자, 즉 같은 특질과 관련이 있는 DNA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성염색체는 한 개인의 성을 결정합니다. 여성은 X염색체라 불리는 크고 동일한 섬염색체 2개를 갖고 있지만 남성은 X염색체 1개와 훨씬 작은 Y염색체 1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후손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입니다. X를 가진 청자가 난자와 수정하면 여성 접합체가 생기고 Y를 가진 청자가 난자와 수정되면 남성 접합체가 생깁니다. 각각의 남성을 만드는 것은 X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Y염색체의 존재인 것입니다.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다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고환이 태내 형성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고환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여러 가지 기제가 인간의 다양성과 개성에 기여합니다. 그러한 기제 하나는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는 DNA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 기제는 개인들 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난자와 정자를 생성할 때의 염색체의 무작위 배열입니다. 각 쌍의 어떤 염색체가 새로운 각각의 난자와 정자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생식세포 분열 동안 23개 염색체 쌍은 무작위로 뒤섞입니다. 이것은 각 생식세포에 223개 또는 840만 개의 염색체 조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유전자형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간 변형은 교차라는 과정에 의해 일어납니다. 교차란 생식세포가 분열될 때 때때로 염색체 쌍을 이루는 두 개의 염색체가 DNA 부분들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일부 염색체를 부모 자신의 것과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관계는 한 사람의 유전자형과 표현형 사이의 관계입니다. 유전자 중 단지 일부만이 발현됩니다. 표현형은 키, 눈, 색깔 같은 신체적 특징과 기질, 지능 같은 행동적 특성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유전자는 표현형에 보이지 않는 측면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측면들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뇌와 신경체계입니다. 내적 표현으로 알려진 이러한 중간적 표현형이 유전자와 행동 사이의 경로를 중재합니다. 유전자는 그것이 켜질 때만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시간만큼 켜지고 꺼질 때만 인간 발달은 수준의 사망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유전자는 몇 개 세포에서 몇 시간 동안 켜지고 영구히 꺼집니다. 이 패턴은 폐하 발달 동안 전형적으로 일어납니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일차로 조절 유전자에 의해 통제됩니다. 조절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 활동을 통제하는 유전자들을 말합니다. 한 유전자의 활성화나 비활성화는 항상 연달아 일어나는 유전적 사건들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의 유전자가 켜질 때 이 일이 다른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게 하며 그것은 다른 유전자들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은 절대로 분리되어 작용하지 않고 그 대신 한 유전자의 발현이 다른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되는 식으로 넓은 망에 속해 있습니다. 외부 요인들이 유전자의 켜지기와 꺼지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극적인 예는 탈리도마이드가 사지 발달에 준 영향으로 진정제가 정상적으로 성장 용률을 지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방해합니다. 많은 개별 유전자는 전혀 발현되지 않으며 다른 일부 유전자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발현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약 3분의 1의 인간 유전자가 대립 형질이라고 불리는 2개 이상의 다른 형태를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유전자의 대립 형질은 동일한 특질이나 특성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들은 다른 발달적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 색깔의 경우 갈색, 파란색, 담갈색, 회색 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유전자 발현 패턴은 우성-열성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 대한 설명은 어떤 유전자는 오직 2개의 대립 유전자만을 가지며 그중 하나는 우성이고 다른 하나는 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동형접합적 패턴과 이형접합적 패턴의 오직 2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동형접합적에서 2개의 우성 대립 유전자나 2개의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갖게 되면 그 특질이 표현될 것입니다. 한 특질에 대해 이형접합적이라면 우성 대립 유전자의 지시가 발현될 것입니다. 유전 패턴은 행동과학자들에게 주된 관심이 되는 대부분의 특질과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더 복잡합니다. 수줍음, 공격성, 스릴 추구, 언어 학습과 같은 이런 특질은 다중 유전자 유전이어서 많은 상이한 유전자들이 어떤 주어진 편형 결과에든 기여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의 복잡한 인간 특징이나 성향인데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뉴스 제목이 있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일련의 태내 환경을 포함하여 환경이 아동의 표현행에 주는 영향입니다. 유전자형과 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주어진 유전자형은 다른 환경에서는 다르게 발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반응 규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반응 규진은 유전자형이 생존하고 발달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유전자형이 이론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모든 표현형을 말합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다양한 환경에서 발달하고 있는 어떤 유전자형이라도 결과의 범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전자형 환경 상호작용은 알려진 유전자형을 갖고 폭넓게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길러진 비인간 동물을 무선 할당하여 직접 연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전적으로 동일한 동물들이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발달한다면 환경적 요인이 상이한 발달적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른 양육 환경에 무선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강력한 자연 발생적인 유전자형 환경 상호작용 예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페닐케톤노증은 12번째 염색체에 있는 결함을 가진 열성 유전자와 관련된 장애입니다. 이 유전자를 양쪽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사람은 페닐알라닌 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페닐알라닌은 많은 음식과 인공 감미료에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상 음식을 먹으면 페닐알라닌이 혈류에 누적되어 뇌 발달을 손상시키고 심한 지적 손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PK 유전자가 있는 영아들이 출생 후 짧은 시간 내에 확인되어서 페닐알라닌이 없는 엄격한 식사를 한다면 그런 식사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지적 손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유전자형이 환경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표현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유전적 위험 요인은 개인을 특정 환경적 영향에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심한 학대를 경험한 일부 아동이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어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할 때 흔히 폭력 유전자로 알려진 MAOA와 관련이 있습니다. MAOA는 공격성과 관련된 뇌화학 물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X 관련 유전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향 있는 소년들을 매우 공격적이게 되게 만드는 것은 요인 그 자체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동의 높은 발생은 두 요인이 모두 있는 집단에서만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동 환경 중에서 매우 두드러지고 중요한 부분은 부모의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와 상호작용 방식, 그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가정환경, 자녀를 위해 준비한 경험, 부모들의 특정 행동, 태도, 활동에 한 격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 행동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 유전자는 자녀 유전자뿐만 아니라 자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연구자가 인기 능력 같은 어떤 특질에 대한 부모 자녀 간의 상관을 관찰할 때 유전적 기여와 환경적 기여를 따로 분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사는 능동적인 아동 주제, 즉 자신의 발달을 원천이 된 아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창조합니다. 첫째, 그들의 천성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서 특정한 종류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예컨대 한 부모의 큰 아이는 매우 활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매력적인 성격 때문에 그 애는 자신에게 미소 짓고 말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환경을 창조합니다. 반면에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매우 수줍은 작은 아이는 친숙하지 않은 어른들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부모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이는 그들의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매우 다른 초기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환경을 창조하는 두 번째 방식은 적극적으로 주위 상황을 선택해서 자신의 흥미, 재능, 성격 특성에 맞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아들이 스스로 이동하는 게 빠를수록 영아들은 부모의 놀이 대상을 선택해 주는 것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환경에서 탐색한 특정 물건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학년 전 시기가 시작되면 그들이 적합하다고 느끼는 놀이친구와 단짝을 선택하면서 아동들의 우정을 맺는 기회는 점점 더 그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 자신의 환경을 선택하는 데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더 자율적이 됨에 따라서 자신의 기질과 능력이 맞는 환경 측면을 점점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의 관계는 아동 환경과 아동 유전자형의 관계입니다. 유전학자들은 유전자형은 출생시 고정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후생 유전학 분야는 이러한 관습적인 지혜를 근본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즉 DNA 구조는 고정되어 있더라도 환경에 매개되는 특정 후성적 기제는 유전자 기능을 바꿔 유전자 발현의 영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환경은 발달 시간을 가로질러서 미미한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매개된 이러한 유전자 발현에서의 안정적 변화는 메틸화를 포함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메틸화는 침묵 유전자 발현입니다. 발달 경로에서의 경험 차이는 메틸화 수준에서의 차이에 반영됩니다. 3세와 50세의 일랑성 쌍생아의 DNA 메틸화 수준 차이를 측정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3세 수준에서는 실제로 차이가 없었던 반면 50세의 약 3분의 1은 현존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쌍생아의 생활 양식과 경험의 차이가 클수록 그들의 메틸화 수준 차이가 더 컸습니다. 행동 유전학 분화는 어떻게 행동 및 발달의 변화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생기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행동 유전학자들의 답은 모든 행동 특질은 유전 가능하다입니다. 즉, 행동 특징들은 모두 어느 정도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답은 그것들이 다 요인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유전적 요인만큼 많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원천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충실히 답하기 위해서 행동 유전학자들은 사람 집단이나 동물 집단에서 관찰되는 차이들을 이용하여 유전적 기여와 환경적 기여를 떼어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첫째는 유전적 요인들이 주어진 특징이나 행동이 중요한 만큼 유전자 행위 유사한 사람들은 표현행위 유사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행동 패턴은 가족 내에서 이어져야 한다. 아동들은 삼촌이나 사촌 친척들이나 관련 없는 사람들보다 부모 형제와 더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공유한 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한 만큼 함께 양육된 사람들이 분리 양육된 사람들보다 더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 유전학자들은 다양한 가족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혈통에 흐르고 있는 넓은 범위의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될 여러 개의 전문화된 가족 연구 설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쌍생아 연구 설계입니다. 이 설계는 일랑성 쌍생아의 상관을 동성의 일란성 쌍생아의 상관과 비교합니다. 함께 자란 쌍생아들은 환경 유사성 정도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됩니다. 동일 환경 가정이라고 알려진 그 주장은 두 유형의 쌍생아 모두 같은 자궁을 공유하고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같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에서 살았고 검사받을 때 항상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가족 연구 설계는 입양 연구입니다. 이 접근에서는 연구자들이 입양된 아동들의 주어진 측정치 점수가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 형제들과 상관이 더 높은지 아니면 입양한 부모 형제와 상관이 더 높은지를 조사합니다. 유전적 영향은 아동들이 입양 친척들보다 생물학적 친척들과 더 비슷한 정도로 추론됩니다. 이상적인 행동 유전학 설계는 입양 쌍생아 연구입니다. 이것은 함께 자란 일랑성 쌍생아와 출생 후 짧은 시간 내에 분리 양육된 일란성 쌍생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리 양육된 쌍생아들의 상관이 함께 양육된 쌍생아들의 상관보다 더 비슷하다면 그것은 환경적 요인들이 효과가 없다고 시사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들 사이의 상관들이 함께 자란 일란성 쌍생아들 사이의 상관들보다 더 낮다면 그것은 환경적 영향을 나타냅니다.
많은 행동 유전학자는 행동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상대적 기여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전 가능성 추정치를 사용합니다. 유전 가능성이란 일정한 모집단의 사람들 사이에서 한 특질에 대해 특정된 분산 중 얼마나 그들 간의 유전적 차이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통계적 추정치를 말합니다. 이 추정치는 단지 전집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발달에 대한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대적 기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흔히 사용되는 오류는 유전 가능성 겐들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전 가능성 추정치의 분석을 적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단지 단백질 부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은 그러한 단백질들이 행동에 포함된 감각적, 신경적, 그리고 다른 생리학 과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만 영향을 줍니다. 이에 대하여 특정 DNA 부분을 특정 특질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 방법인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 연구는 유전적 효과가 누적적임을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유전 가능성 추정치는 특정 환경 안에 살고 있는 특정 전짐에만 적용이 됩니다. 한정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기후 유전 가능성이 약 60%라고 어림잡았지만 전집의 일부가 아동기에 심한 기근을 겪었고 나머지는 잘 먹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추정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영양 부족과 환경 요인의 변화가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유전 가능성 측정치는 매우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집단에서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전 가능성은 사회 경제적 지위의 작용으로 상당히 달라집니다. 더 가난한 청소년들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우세한 반면 더 부자인 청소년들에게서는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보다 우세합니다. 유전 가능성과 관련지어 자주 오해받는 점은 높은 유전 가능성이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특질이 유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그 특질과 관련된 발달 과정을 향상시키는 시도가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IQ 유전 가능성 추정치가 높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어린 아동들의 지적 수행에 적절한 중재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동일 환경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많은 행동 유전학 설계에 기재 있는 주장으로 일란성 쌍생아들은 일란성 쌍생아들이 공유하는 환경과 똑같이 유사한 환경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틀린다면 유전자와 환경의 유사성에 포함된 오해 및 유전 가능성 추정치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것입니다. 유전 가능성 추정치는 전통적으로 가족 내 관계를 근거로 한 비교에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DNA 기반 방법은 관련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표본에 대한 유전적 영향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장 유전체 복합 특질 분석입니다. 이 분석은 가족관계에 기반한 유전적 유사성을 추정하기보다는 큰 사람의 집단을 가로지르는 실제 유전 가능성을 이용하고 이를 측정하여 가족 안에서 혼합된 유전과 환경의 측면들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유전 가능성 추정치는 50%를 넘지 않습니다. 행동 유전은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공유한 환경의 어떤 측면이 그들을 더 닮게 만드는 정도 및 비공유 경험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정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공유 환경의 가장 분명한 원천은 동일 가족 내에서 점점 커집니다. 또한 공유 환경 효과는 쌍생아나 다른 친척들이 그들의 유전적 관련성에 근거한 예측보다 어떤 특질에서 더 유사할 때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공유 환경 영향이 걸음마기 아동과 어린 아동들의 긍정적 정서에서 추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양육된 일란성 쌍생아와 일란성 쌍생아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기쁨 정도에서 똑같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공유 환경 효과는 분명한 유전적 요인이 있는 장애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쌍생아 연구는 유전적 효과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쌍생아 중 한 명이 ASD 진단을 받은 쌍생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최근 큰 규모의 쌍생아 쌍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두 번째 쌍생아가 ASD 진단을 받을 가능성에 공의 안경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동유전학자들의 비공유 환경 효과 연구는 같은 가족 안에서 자란 아동들조차도 그들의 경험이 가족 내에서나 가족 밖에서나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행동유전학적 설계에서 대부분의 환경 효과는 같은 가족 내의 아동들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족 구조에 기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 순서는 형제들의 경험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큰 가족 내의 나이든 아동은 젊고 활기차며 경험이 부족한 부모에 의해 양육됩니다. 반면에 그 아동의 어린 동생들은 더 나이 들고 비활동적이지만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모에 의해 길러집니다. 가족 밖에서 형제들은 다른 또래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도전과 스릴을 좋아하는 매우 활동적인 형제들은 어떤 아이는 바위 타기를, 다른 아이는 비행돌에 올리긴 하더라도 매우 다른 경험을 할 것입니다. 심각한 사고로 인한 고통, 분발시키는 교사, 운동장에서 따돌림 당하기 등과 같은 색다른 생활 환경들은 형제들 간의 개인차 발달에 더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효과를 주는 많은 유전자들이 힘을 합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요인의 활동과 매우 비슷하게 환경 효과는 작은 효과를 주는 많은 경험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에 의해 일어납니다. 발달 심리학의 최신 연구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인 뇌의 발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뇌는 매우 강력한 정보 처리 체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고, 기억, 정서, 상상력, 성격, 요컨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행동 역량 특성의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뉴런과 피지를 중심으로 뇌의 구조를 살펴보고 영아의 뇌에서 피지의 어떤 부분이 발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신경 생성과 뉴럴 발달, 시냅스 생성과 시냅스 제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다음에는 가소성에 기초한 뇌 발달에서 경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경험 예정적 과정과 경험 의존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뇌의 손상과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니다. 뉴런은 정보 처리 체계인 뇌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세포들은 전기적 신호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기 충격은 시냅스에서 한 뉴런부터 다른 뉴런으로 전달됩니다. 뇌의 기본 단위는 10억 개 이상의 뉴런으로 이것은 뇌의 회백질을 구성합니다. 이 세포들은 뇌 자체뿐만 아니라 뇌와 몸의 모든 부분 사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감각 뉴런은 외부 환경이나 몸 안에서 자극을 탐지하는 감각 수행구부터 정보를 전달하고 운동 뉴런은 뇌에서 근육과 분비선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중간 뉴런 또는 매개 뉴런은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사이의 매개자로 작용합니다. 뉴런은 크기, 형태, 기능에서 크게 다르지만 모든 뉴런은 3개의 주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체는 뉴런이 기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며 수상돌기는 다른 세포들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기 충격 형태로 세포체로 전달하는 섬유질입니다. 그리고 축색은 전기적 신호를 세포체로부터 다른 뉴런들로 연결하기 위해 전달하는 섬유질로 대략 길이가 몇 마이크론에서부터 1mm 이상까지 범위합니다. 뉴런은 시냅스에서 다른 뉴런과 소통합니다. 이것은 한 뉴런의 축색 종말과 다른 뉴런의 수상 돌기 사이의 아주 작은 접합점입니다. 인간 뇌에 있는 전체 시냅스 수는 수십조 개에 이를 만큼 어마어마해서 일부 뉴런은 다른 뉴런과 15,000개의 시냅스를 연결합니다.
교세포는 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축색의 수초 형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핵심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뇌세포입니다. 수초는 몸에 있는 특정 수책 주변에 형성된 지질층으로 정보 전달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수초와 관련된 장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중요성은 그것이 영향을 주는 장애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에 의해서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은 면역체계가 수초를 공격하는 병으로 신경신호를 방해하고 다양한 정도의 신체적 인지적 손상을 만들어냅니다. 수초는 정신질환에서도 시사됩니다. 조현병이 있는 사람은 수초를 조절하는 여러 유전자에 연결된 백질의 파괴를 보입니다. 교세포들은 뇌 건강 향상에서 핵심적인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뇌 발달 동안 신경줄기세포와 정기세포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의 하위 집합으로 계속해서 성인기까지 작용합니다. 뇌가 손상되면 어떤 유형의 교세포들은 급속히 수가 증가하여 뇌를 보호하며 뇌의 재생을 잠재적으로 돕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뇌의 가장 인간다운 부분은 대뇌 피질입니다. 그것은 매우 다양한 고등 정신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피질 영역은 일반적인 행동 범주에 특수화되어 있습니다. 대뇌 피질은 인간 뇌의 80%를 구성하고 다른 종에서보다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피질은 매우 다양한 정신 기능의 주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정신 기능에는 보기와 듣기에서 읽기, 쓰기, 산수까지 그리고 열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피질의 주된 영역인 엽은 그것들의 관련된 일반적인 행동 범주로 특수화되어 있습니다. 후두엽은 주로 시각적 정보 처리에 관여합니다. 측두엽은 기억, 시각적 체인, 말과 언어, 정서와 청각적 정보의 처리에 관련이 있습니다. 두정엽은 공간적 처리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감각 양식간의 정보 통합을 하며 감각 입력을 기억에 저장된 정보 및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와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의 관리자인 전두엽은 인지적 통제에 관련됩니다. 여기에는 작업기억, 기획하기, 의사결정, 억제적 통제를 포함합니다. 여러 감각체계들로부터 들어온 정보는 연합 영역에서 처리되고 통합됩니다. 연합 영역은 1차 감각 영역과 1차 운동 영역 사이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과 비교해서 가장 커지게 진화한 인간 뇌의 부분들은 아동이 발달하는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전두엽 피질, 두정엽 피질, 축두엽 피질이 포함됩니다. 다른 뇌 영역들, 예를 들면 감각 영역이나 운동 영역은 인간 뇌가 진화한 동안에 보다 적은 정도로 커집니다. 복합 정신 기능들은 뇌 영역 내와 뇌 영역들 사이의 둘 다의 엄청난 상호작용 정도와 함께 뇌의 여러 영역에 의해 매개된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피질은 두 개의 대뇌 방구로 나뉘어 있으며 각 방구는 특정 처리 양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대뇌 편제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질은 두 개의 대뇌 방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몸의 한쪽 편에서 들어온 감각 입력은 반대편 뇌로 가며 피질의 운동 영역은 몸의 반대편 부분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뜨거운 주전자를 들어 올린다면 감각 반응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기록하며 즉각적으로 운동 반응을 내보내는 것은 뇌 왼쪽이 될 것입니다. 뇌의 좌방구 및 우방구는 뇌량으로 주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뇌량은 두 방구를 이어주는 많은 신경섬으로 이루어진 경로입니다. 두 개의 방구는 다른 양식의 처리에 전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대뇌 편제화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방구 전문화에서 종들 사이에 현전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말과 언어의 대부분 측면들은 인간의 자아 방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쥐에서 영장류에는 비인간 종들에서 소통 신호들이 관찰되는 비대칭성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자료는 좌방구 우세이거나 우방구 우세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 방구에 대해 다른 방구보다 일반적인 선호를 갖는 경향이 없습니다. 뇌 발달은 신경생성과 신경세포 분화로 시작하는 여러 과정을 포함합니다. 시냅스 생성에서는 뉴런들 간의 막대한 대량의 연결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태어나기 전에 시작해서 출생 후 처음 수년 동안 계속되며 뉴런들 간의 과도한 연근은 시냅스 가지치기를 통해서 제거됩니다. 신경생성이란 세포 분열을 통한 뉴런의 증식 과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정 후 42일에 시작해서 임신 중반경에 완료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1000억 개의 뉴런은 출생 전부터 여러분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일생 동안 새로운 뉴런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하는 동안 뇌 해마에서 신경 생성이 일어납니다. 해마는 기억 과정의 중요한 뇌 영역입니다. 그러나 신경 생성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 생성은 또한 스트레스에 의해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 패턴은 생의 후반부에 이루어지는 신경 생성은 고정되고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그 대신 적응적이어서 보상 조건이 증가하고 위협적 환경이 감소됩니다. 출생 후에 뉴런들은 두 번째 발달 과정을 시작합니다. 뉴런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뇌 중심에서 발달 중인 심피질 향해 바깥쪽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종착지를 정확히 찾도록 뉴런의 발판을 제공하는 특별한 종류의 교세포 형태로 이룬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일단 뉴런이 그들의 종착지에 도달하면 세포는 성장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뉴런들은 처음에는 축색이 발생하고 수상동기에 덤불이 생깁니다. 그 뉴런은 다른 뇌 구조의 특수한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축색은 특정 목표로 향해 자라면서 길어집니다. 문제가 되는 뉴런에 따라 그것은 뇌에 있는 또 다른 뉴런에서 엄지발가락에 있는 뼈로 가는 뉴런일 수도 있습니다. 수상돌기의 주 변화는 수지상 분기입니다. 이것은 성장, 가지치기, 가시의 형성 결과로 생긴 수상돌기 나무의 엄청난 크기, 복잡성의 증가 등을 포함합니다. 가지치기는 수상돌기의 다른 뉴런과의 연결 형성 능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피질 내에서 가장 집중적인 성장과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는 출생 후에 계속됩니다. 축색 주위를 절연하는 수초가 만들어지는 수초화 과정은 출생 전에 뇌에서 시작하여 성인기 초기까지 계속됩니다. 축색의 수초화된 부분은 백색입니다. 이것이 백질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했으며 피질의 표면에 있는 회백질 아래에 있습니다. 수초의 핵심 기능은 신경 전달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수초는 뇌의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피질의 위와 바깥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냅스 생성은 어떤 뉴런이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축색과 수상돌기의 섬유의 놀라운 성장의 결과로 매우 풍부한 신경 연결의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뉴런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이룹니다. 그 결과 수조 개의 또는 수십조 개의 연결이 형성됩니다. 피질에서 일어나는 시냅스 생성의 시간 경로를 보면 태내에서 시작되어 출산 전과 출산 후의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둘 모두에서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냅스 생성의 시기와 비율 모두 피질 영역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냅스 생성은 전두 영역보다 시각 피질에서 훨씬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수초와 함께 뇌 영역들에서 시냅스 생성 시기가 다른 점이
여러 능력과 행동이 시작되는 발달 시기에 영향을 줍니다. 시냅스 생성 동안의 뉴런과 시냅스의 폭발적 생성은 막대하게 과잉된 것이어서 하나의 뇌가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이러한 시냅스 과잉은 뇌의 다른 영역들 간의 과다한 연결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청각 피질이 될 곳에 있는 많은 뉴런들은 시각영역 뉴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들 모두 미각과 후각에 포함되는 뉴런과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연결의 결과로 영아들은 공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각 영역과 기능적 연결이 이제부터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 피질과 시각 피질 간의 여분의 연결의 경우에는 청각 자극이 청감각과 시감각 돌탈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시냅스 과다의 약 40%가 시냅스 가지치기로 알려진 발달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시냅스 가지치기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시냅스들이 제거되는 정상적 발달 과정입니다. 가지치기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납니다. 시각 피질에서의 시냅스 제거가 생의 첫 번째 해의 말쯤에 시작되어 대강 10세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반면 전두엽 영역에서의 시냅스 제거는 더 느린 시간 경로를 보여줍니다. 뇌는 청소년기 동안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는데 생의 첫 번째의 가지치기와 유사한 과잉 생성과 가지치기의 곡선을 포함합니다. 피질의 백질량이 아동기부터 성인까지 한결같은 증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백질의 양은 11세나 12세의 경에 극적으로 증가하기 시작됩니다. 해백질의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어 사춘기 무렵의 절정에 이르고 그 다음 해백질의 일부가 백질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나중에 성장하는 피질 영역은 배회측 전두엽 피질로 이 부분은 주의 집중 조절하기, 충동 통제하기, 결과 예측하기, 우선순위 정하기, 기타 실행 기능들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20세 후에도 성인 수준에 도달하지 않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가지치기는 계속됩니다. 경험은 시냅스를 강화하거나 제거하는 데 그래서 정상적인 뇌 배선의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가소성은 경험에 영향받는 뇌의 역량을 말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뇌 발달에서 육성이 천성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실을 뇌의 특정 환경 내에서 뇌가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재배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가소성은 또한 발달의 민감기에 자극이 없는 것에 대해 발달 중 이 뇌를 취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뇌의 미세 조정은 경험 예정적 과정과 경험 의존적 과정을 포함합니다. 경험 예정적 과정에서는 기존 시냅스들이 사실상 모든 사람이 만나는 자극의 작용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뇌 발달을 경험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경험 예정적 가소성이란 어떤 합리적인 정상적 환경 안에서 사는 모든 인간이 갖게 될 경험의 결과로서 뇌의 정상적인 배선이 일어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험 예정성 가소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기입니다. 경험 의존적 과정에서는 경험과 학습이 작용하여 새로운 영역이 형성됩니다. 이 경험이 뇌 구조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을 설명합니다. 경험 의존적 가소성이란 개인적 경험의 함수로서 일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재조직화되는 신경 연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뇌의 능력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신경 생성과 시납스 생성이 일어나는 매우 초기의 손상은 특히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뇌는 손상을 겪은 후에도 어느 정도 재배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소성, 특히 생애 초기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뇌 손상을 겪은 아동들은 비슷한 손상을 겪은 어른들보다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할 좀 더 나은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초기 뇌손상에서의 회복 기호가 나중 후 손상인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회복 가능성은 손상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다르고 뇌 발달의 어떤 측면이 그 손상의 시기에 일어나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예로 임신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인해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된 일본 여성의 자녀를 생각해보면 생소한 아동 중 급격한 신경생성과 뉴런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인 태내 발달의 매우 이른 시기에 노출이 일어났던 아동에서 지적 손상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태어난 임신 후기보다는 임신 초기에 손상이 더 취약합니다. 비슷하게 아동 초기 동안의 뇌 손상은 이후에 생긴 같은 손상이 주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IQ에서 더 심한 인지적 손상을 가져옵니다. 더욱이 아동이 초기 뇌 손상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일 때조차 결함은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 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 집단에서의 인지적 수행을 뇌 손상이 없는 통제 아동 집단과 비교한 횡단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뇌 손상이 있는 아동들은 6세 때 실시한 IQ 검사의 2개 하위 척도 수행에서 통제 집단과 다르지 않았지만 정상 아동들의 수행이 나이 들면서 향상되는 데 비해 뇌 손상 아동의 수행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뇌 손상의 가장 나쁜 시기는 태내 발달과 출생 후 첫 해인 매우 이른 발달 시기라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신경 생성이 일어나고 뇌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의 손상은 이후 뇌 발달에 잠재적으로 폭넓은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뇌 손상이 아동 초기, 즉 시냅스 생성과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있는 가수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일어났을 때에는 뇌 재배선 자체의 기호와 상실된 기능의 회복이 가장 좋습니다. 발달 장애에서도 비전형적인 뇌 배선의 패턴이 관찰됩니다. 뇌 손상이 없는데 이상한 연결 패턴을 보이는 뇌 영역에서 이러한 관찰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경영상 연구에 의하면 전형적인 발달 경로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조나 기능이 아니라 뇌 영역들 사이의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배선 이상은 또 다른 유전 가능한 발달 장애인 조현병에서도 일어납니다. 생쥐를 이용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조현병에 관련되는 유전자가 과도한 시냅시 가지치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무렵 시냅스 가지치기의 폭발이 특히 전두엽 피질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조현병 증상 시작 시기는 사춘기경이 정상에 벗어난 가지치기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는 경험과 유전자 모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가수성은 어떤 종류의 신경 손상을 보상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패한 가수성은 결과를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말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신체적 자기를 포함하며 몸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체 발달의 어떤 측면을 짧게 개관합니다. 여기에는 정상 발달을 붕괴시키는 일부 요인들이 포함됩니다. 신체 발달의 생명 유지 측면인 영양 섭취를 위한 행동은 섭식 조절을 고려할 때 특별히 강조됩니다. 또한 잘못된 조절인 비만과 그 반대 문제인 영양 부족에도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은 다른 종에 비해서 연장된 신체적 성장 기간을 경험합니다. 성장은 고르지 않고 생의 초기와 청소년기에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평균 체중과 신장의 증가에서 장기 추세가 관찰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신체 성장 기간은 다른 종에 비해서 유난히 깁니다. 인간의 몸은 전체 수명의 20% 기간 동안 성장합니다. 반면에 쥐의 경우 수명의 단지 2% 기간 동안만 성장합니다.
성장은 또한 시간에 따라 고르지 않습니다. 기울기는 가장 빠른 성장이 일어나는 초기 2년 동안, 즉 영아기와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가파르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남아와 여아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자랍니다. 10에서 12세경에 키와 체중이 거의 같아집니다. 그 다음 여아들이 청소년기 성장 급등을 겪고 나면 끝물의 남아들보다 어느 정도 더 크고 더 무거워집니다. 청소년기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약 2년 후에 성장 급등기를 경험해서 키와 체중 모두에서 여아들을 영구히 추월합니다. 성장 또한 신체 부위마다 다릅니다. 두미 원리에 따라서 머리 영역이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큽니다. 2개월의 몸 길이 50%, 성인계는 머리는 몸 길이 단지 10%입니다. 몸의 구성 또한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체지방 비율은 영아기에 가장 높다가 그 이후로 6에서 8세경까지 점차 줄어듭니다. 청소년기에는 남아에서 줄어들고 여아에서 증가합니다. 체지방 증가는 생리 시작을 유발하고 근육의 비율은 특히 남아에서 극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청소년기까지 천천히 커집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 모두로 인해서 모든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 개인들 간에 그리고 집단들 간에 큰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유전자는 성장 호르몬과 티록신 같은 호르몬 생산에 영향을 줌으로써 성장과 성격 성숙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환경 요인의 영향은 특히 장기 추세로 입증이 됩니다. 이것은 세대에 걸쳐 발생한 현존 신체적 발달에서의 변화를 말합니다. 현대의 산업화 국가에서 성인들은 동성의 증조보다 키가 수인치 더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1차적으로 영양과 전반적인 건강 정진의 결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여아들의 생리 시작이 지난 수세기 동안 지속된 조상들의 시작 시기보다 수년 더 빨라진 것입니다. 남아와 여아 모두 사춘기가 빨리 시작되는 좀 더 최근의 추세는 아동기 비만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 요인들도 정상 발달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자란 아동들은 성장이 손상될 위험이 더 큽니다. 이것은 어쩌면 사회적 스트레스와 영향력이 합쳐진 탓일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결합은 성장 실패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실패는 영아가 영양결핍이 되고 어떤 분명한 의학적 이유 없이 몸무게가 늘지 않는 병입니다. 특정 영아들이 성장 실패를 하는 이유는 종종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는 식사 보충을 위한 이원에서부터 긍정적 섭식 행동에 대한 강화 같은 행동 중지의 범위까지 이릅니다. 섭식 행동의 영향을 발달한 아동 발달의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음식 선호는 신생의 기본 맛에 대한 선천적 반응으로 시작되지만 경험의 결과로 추가적인 선호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포유동물처럼 인간 신생아는 빨기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을 얻습니다. 영아에게 단 하나의 주된 영양은 모유입니다. 모유는 많은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테리아에서 자유롭고 아동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출생 후 만나기 쉬운 감염원에 대한 항체를 갖습니다. 모유수는 또한 어머니 건강에도 좋습니다. 즉 모유 수유를 한 여성들은 유방암과 2형 당뇨병 위험이 더 낮습니다. 또한 모유 속의 지방산이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헌의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부모 IQ를 통제한 후에도 영아일 때 모유수를 받았던 아동과 성인들이 IQ 점수가 더 높다고 말합니다. 음식선은 일생을 통해 우리가 먹는 것을 1차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고 이런 선호 중 어떤 것은 분명히 선천적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단맛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에 대한 신생의 강한 선호는 그들의 단행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신생아들의 맹물보다 단물을 더 많이 마실 것이라는 사실 둘 다에서 반영됩니다. 이러한 선천적 선호는 진화적 기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성 물질들은 종종 쓰거나 시지만 거의 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짧은 횟수 동안의 1차적인 액체 섭식을 벗어나 성인 테이블 음식으로 가는 변화는 다양한 기회와 도전들을 가져옵니다. 대부분 어린 아동은 새 음식 혐오를 보입니다.
즉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은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아동 초기의 취약성 기간 동안의 적응적인 반응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 혐오는 종종 아동들에게 고통스러운 현상이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의 보수적인 섭식 성향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상적으로는 6에서 15번 정도 반복해서 새 음식을 먹여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출에는 맛보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섭식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행동이며 아동은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에서 음식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웁니다. 걸음마기 아동은 새로운 음식을 양육자가 줄 때가 낯선 사람이 줄 때보다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들은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정적 표현을 한 음식보다 긍정적 표현을 한 음식, 어른보다는 또래가 시범을 보인 음식, 이성 또래보다 동성 또래가 시범을 보인 음식, 그대로 보고를 말하는 사람이 시범을 보인 음식을 더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은 중요한 사회적 차원에서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승인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연합학습은 건강한 식사 선택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초등학교 카페에서 샐러드 바를 파는데 만화 캐릭터 같은 상표화를 사용했을 때 야채를 선택하는 학생이 2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광고와 연결되었을 때는 3배로 증가했습니다. 아동 비만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비만의 유행은 명백히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 모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입양아와 일년성 상생아 연구에 반영되어 있으며 POMC 유전자의 결함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 인자는 또한 기질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의 충동성은 비만의 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또한 비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지방, 고설탕 음식의 만연,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등이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형 슈퍼마켓이 없는 도심의 음식 사막 지역에서는 편의점 내 고칼로리 포장 음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문제는 비만에 대한 뾰족한 예방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영양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홈스틸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가족 식사, 수면 시간, 체육활동, 화면 중독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부모를 교육하는 18개월 중재 프로그램입니다. 이 혁신적 전략은 자녀들과 함께 긍정적인 건강 행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며칠마다 SMS나 이메일, 음성 메일을 통해 부모를 너찌하는 것입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활동하라, TV를 끄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이야기하라 등입니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 더 큰 문제는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영양은 빈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사실상 아동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동 문제와 신체 문제를 초래합니다. 많은 아동의 정상적인 대화와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영양 부족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개선 전략은 모성건강 증진, 모유수 지원, 영양제 보충, 수질 개선, 공동체 기반 중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주목할 만한 하나의 중재가 네팔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네팔은 여성 공동체 건강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중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거의 5만 명의 여성들이 흔한 아동기 감염을 치료하는 기초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네팔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네팔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중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네팔 시골에서 출산할 때 자원봉사들이 1시간 안에 도착해서 저체중 신생아를 찾아내고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감사합니다.